간호학개론 수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의료 환경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 이해에서는 보건의료 체계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알아볼 건데요. 6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첫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인 환자는 의학에 관련된 정보나 지식이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인은 의학 지식이 굉장히 많고 풍부하고 전문가라는 거죠. 그리고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그냥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습득하거나 그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항상 소비자인 환자죠. 환자의 무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환자인 소비자와 의료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인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 환자죠. 환자에게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진료가 가능한데도 입원을 유도한다던가, 한번 방문해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2, 3회 나오도록 해서 진료비를 청구를 한다던가,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하기도 할 수 있는데, 환자인 소비자는 이 상황에서 입원이 필요한 건지, 외래 통원이 가능한 건지, 한 번만 나오면 되는지, 여러 번 나와야지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의학적 지식이 또는 의학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결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 의료진이 권유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하고 싶잖아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래서 의료진이 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윤리적인 마인드가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 의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 정보를 통해서 환자나 보호자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면허제도에 의한 법적 독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소비재, 상품이라고 하면 상품은 공급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전제품만 봐도 우리나라를 보면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업체들도 이 소비재를 시장에 내놓죠. 질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가격은 낮춰서. 그럼 소비자들은 그 상품들을 보고 나서 자신의 수준에 맞게 질은 좋으면서 가격은 낮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죠. 이것은 이 시장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자율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소비재를 공급하는 사람은 면허 제도에 의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하더라도 면허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면허에 의한 독점 구조가 형성이 되고 시장의 경쟁이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또 이렇다고 하면 이 의료 서비스를 사는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의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면허 제도를 가질 때 자격 기준을 두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이상을 유지해야 되죠. 그게 의과대학을 6년 나와야 되고 간호대학을 4년 나와서 그리고 자격을 얻는 거죠. 이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국가시험을 통해서 또 졸업을 했다고 다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준에 합격해야지만 면허를 주죠. 국가시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면허를 딴 사람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시장 경쟁이 독점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는 이러한 면허 숫자를 제한함으로써 면허권자의 백타적 독점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어려운데요. 뭐냐면 면허 숫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호대학이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규제하는 거죠.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적게 되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회 정책적으로 적정한 의과대학 입학 규정, 간호대학 입학 규정을 해서 국민 건강에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입학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면허 제도에 면허권자를 가진 사람들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와 치료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인데요. 의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발생해야지 나타나죠. 그래서 수요 예측이 어려워요. 언제 어느 질병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오랜 기간을 살펴보면 질병 발생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저하가 되고 또 질병을 치료해야지 되기 때문에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비용이 작은 것보다는 치료 비용이 크게 많이 드는 질병을 훨씬 더 보호해 주고요. 외래 치료 서비스보다는 입원을 할 때 치료비가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입원 서비스를 경제적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 비용이 적다는 것은 맹장 수술을 하거나 암 수술을 했을 때 치료 비용이 다른데 맹장 수술은 한번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완치가 되면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치료비가 나가지 않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 수술을 받고 나서도 뭐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5년 동안 팔로우업 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 암 치료비는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의료보험에서 암은 본인 부담금은 5%만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의료보험회사에서 진료비를 내줍니다. 맹장수술 같은 경우는 만약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 부담금은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의료보험회사에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치료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맹장수술에서는 20만 원을 개인이 내고 나머지 80만 원은 의료보험회사에서 내주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겠죠. 한 10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5%니까 50만 원은 개인이 내고 나머지 95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입원 서비스와 외래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로 좀 다른데요.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한 60%에 다르고요. 그냥 일반 종합병원은
40%나 50%,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는 30%를 내도록 되어져 있어요. 대신에 입원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20% 정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 서비스를 더 경제적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의료의 수요와 치료의 불확실성은 의료보험을 통해서 예방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불확실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부담금 제도가 없으면 의료 이용을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인 부담금제를 하는데, 만약 본인 부담금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고, 그래서 사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하면 본인 부담금은 안 내지만 의료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다가 진료비를 내야지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돈을 모아놓은 돈에서 재정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만 내고 건강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정말 질병이 생겨서 받을 때는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지금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민간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특히나 실손보험 있죠. 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고 질병이 되었을 때 질병 치료를 받고 나면 본인 부담으로 제출한 돈에 대해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 보험을 받았을 때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음에도 치료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 부담으로 부담한 돈을 실손보험으로부터 돌려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진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손보험 회사들도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의료 이용을 남용하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죠.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정말 나중에 아파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실손보험 회사들은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이 있을 때는 정말 질병이 있을 때만 치료를 받으러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도덕적 해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정말 필요할 때만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그러한 도덕, 윤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아픈 사람이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를 받고 보험에 가입되어졌으면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보험회사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험선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아픈 사람이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아픈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이러한 수요와 치료의 불확실성은 의료보험에 의해서 해소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의 의료 남용, 도덕적 해이죠. 이 의료 남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또 환자들이 역선택, 아픈데 아픈 것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가입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또 보험회사는 위험 선택을 하게 되죠. 건강한 사람만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 가입자들도 도덕적, 윤리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보험회사들도 실제적으로 아픈 사람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기업 정신이 있어야지 된다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네 번째는 보건의료는 우량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량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하로서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 또는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놓게 되면 부자만 받고 교육을 받거나 의식주가 해결이 가능하고요. 가난하고 약소층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이러한 기본적인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도 이렇게 의식주나 기초교육처럼 생존의 필수적인 죄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량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량제는 소득 수준이죠. 사회적 지위, 지역,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맡겨놓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국가가 담당을 하거나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감염병 같은 경우 한번 발생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 같은 경우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형성이 되면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병에 걸려서 치료 약품을 팔아야지만 이익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놓는다면 예방 백신을 만들지 않고 질병 발생을 많이 일어나게 하고 그러면 치료제를 많이 팔게 되고 제약회사는 이득을 얻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사실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만들도록 하는데 또 여기에도 적정하게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서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맡겨놓는다면 어느 A라고 하는 회사 하나만 예방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가격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할 수 있잖아요. 높게 책정하고 팔게 되면 돈 있는 사람은 예방 백신을 맞아서 병을 예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계속 질병에 걸리겠죠. 그리고 질병에 계속 걸려서 근로인력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방 백신 같은 것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을 맞추든지 아니면 국가가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사서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국민 예방접종을 다 무료로 처음에는 해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면역이 확산돼야지만 다른 사람들에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염병처럼 시장 경제에 맡겨놓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 효과가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이 우량제라는 성격과 외부 효과가 감염병처럼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제에만 맡겨놓게 되면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가 함께 있다는 것인데요. 소비적 측면으로 보면 의료 서비스도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진료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적 요소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 많이 아파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 생산성 인구로 나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손해죠. 그래서 국민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생산적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국가 입장에서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국민이 많아야지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노동력을 위한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것이 인적 자본 증가를 위한 투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것이 국가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적 요소로서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예방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의료 서비스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보건의료 사회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시장의 구조와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서비스 시장 같은 경우 독점 또는 과점 시장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을 구분할 때는 4가지 구성 요소를 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또는 판매하는 상품이 동질한가. 만약 기업이 1개라고 하면 판매하는 상품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 의료기관이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서비스 제공하는 건 그 의료기관에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은 동질하다고 보죠. 이런 경우 독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이 한 2-3개가 있다. 또 뭐 한방, 양이 뭐 이렇게 2개가 있다 그러면 약간은 차별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시장에 진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 완전한 이동이 가능한가? 이것은 그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근데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와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그랬죠. 면허를 받은 사람들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이 완전하게 이동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 상품을 사는 사람이나 그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는 환자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은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보가 완전하게 공유되지 않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구분은 이 4가지를 통해서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료시장은 독점이나 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의 완전한 이동은 안 되죠. 완전한 정보의 공유도 안 돼요. 근데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의료기관이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만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독점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 만약에 의료기관이 한 2-3개 있고 그 2-3개들이 차별화를 두고 조금 경쟁을 한다. 그러면 과점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시장이 독점이나 과점 시장이 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고 면허제도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죠. 면허를 따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비동질성에 의해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내과, 외과 이렇게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 면허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의료시장은 독점, 과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의료시장의 독과점 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 소비자인 환자는 의료 정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무지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의사의 과잉 진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과장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함이 크고 질병을 빨리 치료하고 싶어 하는데 정보는 부족합니다. 이때 제약회사가 그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의약품을 과대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환자들은 혹해서 잘 사게 되고 제약회사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 의약품 과대 과장 광고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에 수요 그리고 치료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에서 환자들은 의료 이용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치료비 조금만 내도 많은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특히나 민간보험에서 실손보험 같은 것을 들게 되면 그 돈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 낸 것도 다 돌려받고 자신의 소득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료 공급자들도 환자한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조차도 치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에서 돌려주니까 치료를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가의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비용을 의료기관이 훨씬 더 이득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사나 의료기관은 고가 의료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고 환자들에게 그런 치료를 계속 과잉 진료로서 하도록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공급자는 독점력을 이용해서 다른 데랑 경쟁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층,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진료비를 많이 받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할인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 단체로 여러 명이 와가지고 검진을 받으면 할인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독과점적 의료시장에서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이 과잉 진료를 할 때 고가 의료 장비, 고가 의료 기술 같은 것을 도입을 함으로써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의료비용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의료비용 상승이 유발하는 것은 의료보험회사는 화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돈이 펑펑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환자나 국고로서 이런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많이 나가서 진료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되겠죠. 재정이 고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보험료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엔 누구한테 불이익이 들어오는 거죠? 환자들이죠. 환자들. 보험료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는 고가 의료 장비나 고가 의료 기술들을 많이 들여와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은 의료기관에서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의료 장비에 의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너무 이것도 남용하고 의료 비용만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연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독과점적 구도가 되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 장비를 계속 도입을 해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면서 남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시장 성과는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시장의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국가적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반면에 의료기술 발달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경쟁적 시장 구조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지 될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료시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는 규제하고 그리고 의료기술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적 시장 구조도 만들어줘야지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료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사회보장 제도로서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고 경쟁적 시장 구조만 만들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죠. 근데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량제라고 그랬죠. 모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 보장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를 이용을 해야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의료 서비스는 우량제, 독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의료재해의 경우 사용자에 가깝기 때문에 공공성,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익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의 성과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료시장의 성과는 효율성과 형평성, 기술이 얼마만큼 진보하는가, 이 세 가지로 측정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비용 대 효과가 산출된 결과, 성과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투입은 GDP 대 국민 의료비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가, GDP는 국내 총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 국내 총 생산 중에 1년간 국민이 사용한 의료비가 얼마인가를 투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산출, 결과는 뭘로 보냐면 평균 수명이 얼마나 긴가, 사망률은 얼마나 적은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소비자 만족도는 얼마나 높은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똑같이 의료비를 얼마만큼 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면 소득 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부담 의료비 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비율을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건강 측면에서는 소득 계층별 건강 수준이 어떤지 보는 거죠. 저소득층의 유병률은 얼마이고 고소득층의 유병률은 얼마인가, 또는 사망률은 얼마이고 고소득층, 저소득층 사망률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이 좋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도 살펴보는데요. 소득 계층별로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진보에서는 의료기술, 의료기기나 의약품, 치료 재료의 개발이나 확산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서 의료시장의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시장의 독과점적 그런 구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보건의료 정책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정책이나 경쟁 정책을 볼 수 있는데요. 경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술 발달, 이런 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시켜야지 되겠죠.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있다라고 하면 규제를 통해서 이것을 조정해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정책을 만들게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본 전제 하에서 각 나라별로 규제 정책이나 경쟁 정책을 도입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책이나 경쟁 정책은 말 그대로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보건의료 정책, 규제와 경쟁 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규제 정책은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고가 장비에 대한 엄격한 도입 제한. 그러니까는 고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고가 의료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약품의 이윤도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이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완전 의약 분업을 통해서 의사와 약사가 이렇게 하는 업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쟁 정책인데요. 규제보다는 시장의 원리, 경쟁을 시키는 거죠.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HMO나 PPO라고 하는 의료보험 제도인데요. 미국의 HMO라고 하는 보험 제도는 주치의를 선정하고 그 주치의에게 이제는 치료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치의한테 먼저 치료를 받고 나중에 전문의 치료가 필요할 때는 그 해당 메디칼이라고 선정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HMO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위내시경이나 초음파, 컴퓨터 CT, MRI 같은 검사를 받을 때에는 미리 보험회사한테 이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이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HMO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첫째로 PPO라고 하는 보험 제도보다 입원이나 외래 검사 수술 같은 걸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혈압이나 당뇨, 콜레스테롤, 간수치 같은 검사는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 보험 제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PPO라고 하는 보험 제도는 직접 전문의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의사나 병원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계약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할인 방식의 보험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나 입원 등에 대해서 이미 약정된 금액만 지불을 하면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모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져 있는 의사나 병원 네트워크 내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할인된 금액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PPO라고 하는 보험 제도는 연간 공제 금액이나 본인 부담 지불 한도액이 HMO 보험 제도보다 높은 편인데 계약된 의사나 병원에 갔을 경우는 청구서의 금액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금액만 조금만 내면 돼서 이점이 있기도 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돈을 적게 내도 되는 HMO를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HMO 제도와 PPO 제도에서 본인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가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의료보험 조합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조합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조합 간 경쟁을 유도해서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경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